자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9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 착착 비가 오는 좀 차분한 아침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워낙 융단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이번 주 굉장히 조금 초조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약간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된 수준이었습니다만, 워낙에 강경한 발언들이 그 이후로도, 파월 발언 이후로도 많이 쏟아졌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finbiz.com을 통해서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른 종목이 거의 없어요. 네, 오른 종목이 거의 없고, 그리고 빨간색도 굉장히 밝은 빨간색, 즉 하락폭이 매우 컸다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3%대, 4%대, 5%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 떨어지면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다음에 반도체 주식들의 하락폭도 매우 크게 나타났고, 좀 특징적인 거는 유가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조차도 에너지 관련주들도 빠졌다는 거.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폭락할 때 보면 폭락 때문에 이렇게 수혜를 입는 업종조차도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황당하게.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심리도도 이제 꽤 떨어지면서 다시 공포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포 구간에 떨어지면 우리는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근데 아직 이제 막 초입이니까 아직까지 저 공간이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간은 아마도 숨고르기 주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전 한마디 드리면, 소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네.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 발언들을 소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강경한 발언을 했는지 일단 지난 주말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몇 가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제 역사적인 기록은 너무 일찍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겠지만 가계 기업에 약간의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불행한 비용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즉 금리를 더 세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런 발언들이 지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주간에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는 주간 4.2%대 하락을 했고요. S&P도 4%대, 그리고 나스닥도 4%가 소폭 상회하는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거의 모든 것이 다 떨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장은 예상을 상회한 잭슨홀 연설에서의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좀 놀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워낙에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중앙은행장들도 세게 얘기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래 중앙은행장들은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기를 상승시키는 것이 본업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게 본업이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너무 쫄지 마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의 현재 상황들이 정상이냐라는 생각을 주말에 곰곰이 해봤는데요. 채권 시장이 완만하게 조금 더 금리 상승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가격이 조금 더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채권 시장이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그래서 일정 시간 뒤에 오는 경기의 하강, 이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이 상정한 중립금리와 중앙은행장들이 얘기하는 중립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3% 정도가 중립금리라는 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중립금리가 3%라면 그럼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타날 때는 3.5, 4.0을 향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합리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과하다. 인플레이션이 과하기 때문에 중립금리 이상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이 아무리 경기 하강을 예상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기준금리와 장기금리의 금리차를 이렇게까지 크게 키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정 수준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는 게 합리적 판단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앞서 이제 인사 모두 발언에서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그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다. 이제 그래서 $5 미만으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 이하로 평균가가 떨어졌어요. 평균값이 $4 이하라는 건 $4 이상 또는 $5인 경우도 있겠죠. 팔로알토 지역이 바로 그런데요. $7 가던 것이 $5까지 떨어지기는 했고, 근데 이제 그 고기값 같은 거가 거의 느낌상 2배, 실제로는 막 50에서 한 80% 사이로 고기값이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입장에는 그 가격도 굉장히 싼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통조림을 사다 먹는, 캔을 사다 먹는 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외식을 엄두를 못 낸다. 외식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식당 가서 된장찌개 약간 뭐 돼지고기 조금 먹으면 둘이서 살짝 우리나라 느낌으로 뭐랄까 돼지 불백 정식 뭐 이런 거 먹으면 한 10만 원 나온답니다. 10만 원 이상. 팁도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도 팁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답니다. 원래 프랜차이즈에서는 팁을 안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캐시어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 오늘 뭐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고 싹 돌려준대요.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팁 누르는 란이 생기는데요. 옛날에 없었던 일이라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팁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서 팁 안 주고 그냥 커스텀하고 딱 이렇게 찍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맥도날드조차도 한 뭐 15%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현재 상황은 뭐냐, 정권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잃을 것이냐 경기가 침체 때문에 잃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현재 상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권을 잃게 생겼죠. 그러니까 강경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정부도 정부도 이렇게 강경하게 요구하는데 당연히 본연의 업무가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중앙은행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를 보면 당연하게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9월 21일 FOMC 회의 전에 지표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 지표가 확연하게 꺾인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연히 50bp를 하겠습니다만, 지표들이 확실히 꺾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75bp 확률도, 금리를 인상할 확률도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FOMC 일주일 전에 있는 CPI 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이번 주 연준 인사들 발언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연설이 잡혀있는 인사들 보면 레이얼 브레너드 부의장, 존 윌리엄스, 톰 바킨, 루레타 메스터, 라파엘 보스틱, 로리 로건 있는데 스케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일정 살펴보시면 저 첫날부터 이제 부의장 발언인데요. 이분도 아마 강경하게 발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주택가격 지수가 화요일날 나옵니다. 근데 6월달치죠. 아마 크게 안 밀려 있을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밀려 있을 것 같고,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아마도 7월달 이후부터 좀 밀려 있지 않을까 싶고, 구인이직 보고서가 만약에 양호한 구인이직 보고서, 즉 그 고용이 잘 탄탄한 그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9월달에 금리를 75bp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시카고 은행의 PMI가 31일 수요일 날 발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1일 날 있는 고용보고서 이것들이 고용률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 이것도 오히려 시장에 또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일 달에 계속 거의 매일같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은 봤는데 중앙은행 사람들의 그 발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빌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이 발음이 어려워. 추후 불필요할 정도로 잔혹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시의 물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자금 조달 비용이 경기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까지는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9월과 연말 주목할 만한 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9월 달에도 금리가 꽤 올라와야 되고 연말까지도 금리를 꽤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2분기 경기는 호조를 보였지만 작게나마 연내 유로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년에 대해서도 여전히 궁금하다. 물음표가 있다. 중앙은행은 점진적인 인상 기조를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뒤늦은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했고요. 여전히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및 경제 변동성을 피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필요시 중립 수준 이상까지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프랑스 총재 발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사벨 ECB 집행위원 이분은 매파입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둔화 징후가 보인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는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성장 문제는 재정 정책에 맡기고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성장은 이제 중앙은행의 몫이 아니야. 그건 정부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강력한 물가 통제만이 미래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리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로화 약세 해소에도 중점을 둬야 할 때이다라고 얘기했고 환율 약세로 인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강력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관되고 질서 있는 정책 정상화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한다. 유로존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의 둔화 가능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ECB는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연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장기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유로존에서 긴축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일단 통화정책을 충분히 정상화시킨 뒤에 다음부터 QT를 논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의 그 정리들은 하나증권의 김성수 애널께서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옛날 같았으면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겨우 볼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잘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아힘 나겔 독일 총재 당연히 매파겠죠. 높은 기준금리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가 여부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현 시점에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르틴스 카자크 라트라비아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지만 이것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엔 역부족이다. 9월 추가 대규모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한다. 50bp뿐만 아니라 75bp까지도 올려야 된다.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유로존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아니에요. 자, 2023년 1분기까지는 기준금리의 중립금리 부근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필요시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가 3% 느낌이 들어요. 유럽인데. QT는 언젠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현재 유로존에서는 금리 대응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기술적 침체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올 것이다. 라트비아 중앙은행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다. 중앙은행 총재 아주 세게 얘기했습니다. 클라스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75bp 인상이 필요하다. 최소 50bp는 인상되어야 한다.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서 매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75bp 인상이 필요하고 최소 75bp 인상을 논의해. 최소 75bp래요. 한국은행 총재 발언도 정리했습니다. 저물가 저성장 징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엔화 약세가 한국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다 라고 얘기했고 물가가 둔화될 때까지 기준금리는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며 연준보다 먼저 긴축 사이클을 종료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주 재미난 얘기했어요. 정부로부터는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거 지난번에 금통위 때도 했던 얘기인데 또 하셨고, 기준금리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상했지만 그렇다고 빠르게 인상을 종료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먼저 시작했죠, 금리 인상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현재 물가가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고, 물가가 4, 5%대까지 내려오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체 때문에 나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앤드류 벨리 영란은행 총재는 양적 완화가 긴축으로 돌아서는 국면에서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차자비를 줄이지는 않을 것.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금융시장이 필요로 하는 준비금이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4조 달러 언저리에 있던 미국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의 총 자산이 토탈 에셋이 9조 달러 부근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이걸 차츰차츰 5년간 계속 줄이겠다고 얘기했지만 이전의 4조 달러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국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준비금이 2배 이상 더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통화량을 줄이긴 줄이겠으나 옛날만큼 수준까지 못 줄인다라는 건 공이 중앙은행의 공통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 있고 일본은행 총재 아주 재미난 얘기. 일본의 높은 물가 2.4% 물가는 대부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다. 연말 물가 상승률은 2.0에서 3.0%를 전망하고 2023년에 1.5% 수준을 전망한다. 둔화될 것이다 얘기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 외에 별다른 옵션이 없다. 그냥 고예요. 여기는 계속 고요. 일본 엔화는 이렇게 되면 계속 약세일 것 같은데, 원화 대비로도 계속 약세일 것 같은데, 원화는 뭐냐면 우리는 연준에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한 거니까요. 자, 아드리안 뉴질랜드 총재, 중앙은행 총재는 소비의 위축 증후가 보이고 있고 긴축 정책이 이것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기준금리가 최소 3.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제 뉴질랜드는 조금 편안한 위치에 있다. 여기는 이미 금리를 빨리 올렸어요. 그래서 이미 3%랍니다. 적어도 2차례 추가 인상이 있겠지만 그 후에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번 정도가 맥사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우리의 핵심은 기술적 침체 없이 긴축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활동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회복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금리를 일찌감치 다 올려서 되게 여유 있어요. 재밌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2.0%대 물가 목표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 높은 물가 목표와 물가 안정 목표는 양립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고, 기후변화, 부의 재분배 같은 것들은 중앙은행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통화정책 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라고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재미나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준 총재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을 한번 쭉 다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읽히시죠? 기조가 읽힙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좀 느낌 오실 거고요. 자, 모든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를 소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당분간 지표가 좋게 나오면, 지표가 좋게 나온 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상승한 게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녹이고 있는 거죠. 상당폭 분명히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였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떨어지면서 시장이 침체로 떨어진다면 많이 녹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박스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방도 막혔고 상방도 막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박스권에서는 정말로 업종별, 기업별 대응이 정말로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번 잭슨홀 연설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 하나증권 김성수 애널이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채권 시장이 오늘 저녁 미국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식시장도 감히 예측을 해보기에는 전제는 채권 시장의 금리 변동폭이 크지 않다면 미국 주식시장도
지난 주말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지 않아 조금 이 충격파를 완화하는 숨고르기에 돌입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